네, 어제 방송된 JTBC 신년 토론회가 오늘도 큰 화제였습니다. 토론 중에 엇갈리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팩트다, 아니다를 놓고 패널들이 맞붙기도 했죠.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궁금증을 보내셨습니다. 팩트체크팀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떤 내용부터 볼까요? 네, 토론 초반부터 아주 뜨거웠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를 놓고요. 특히 외교안보 분야가 그랬는데 오늘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팩트체크 대상과 그 결과를 영상으로 보시죠. 햇백 정책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DJ 노무현 정권에서 무조 3조가 넘는 hen차를 지원했어요. 그 데이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또 아니라는 사실 입증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게 됐는데.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기 위한 안보 수단으로 사드는 도입은 불가피했습니다. 다만 사드 도입의 배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한 것이죠. 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에서 했고요. 2기 먼저 임시 배치. 사실과 꼭 맞지는 않다는 점 하나 댓글 달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수조 원을 줬고 이게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주장은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있어 왔잖아요. 맞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현찰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그냥 무상으로 준 돈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이고 남북 간 사업 거래액입니다. 퍼주기가 아니라 교류가 그만큼 활발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이런 잘못된 주장이 나와서 여러 언론들이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장이 되풀이된 겁니다. 계속해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지금 낙동강 하고원 있죠. 그 전두환 50 시절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 이번에 완전 개방하는 거 아세요? 4대강. 그로 인해서 낙동강이 썩어가고 있으니까 개방하는 그렇게 거예요. 해서. 사대강 만들고 나서 대륙 홍수재해로부터 또 가뭄으로부터 피해가 없었어요. 작년에 얼마나 가뭄을 인정을 해야죠. 네, 지난해 금강 백제보 등 도수 사업이 완료된 곳에서 4대강물을 가뭄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종합평가 결과가 올해 12월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바로 오늘은 팩트체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팩트체크가 시작한 지 1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200회째를 맞았습니다. 200번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 우선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동안에 팩트체크가 좀 잘못된 점은 없는가? 이것도 좀 살펴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상 깊었던 팩트체크는 무엇이었는지 팩트체크 팀에서 조사도 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은 물론 앞으로 더 나은 팩트체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가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단장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200회차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예, 어제부터 이제 오늘 오후까지 해서요. 저희 홈페이지와 또 SNS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설문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500분이나 이제 참여해서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포털이나 SNS를 통해서 10만 번 이상 봐주신 꼭지 위주로 총 20개를 추린 뒤에
설문을 진행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꼽힌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바로 10개입니다. 예, 예. 밑에서부터 볼까요? 예. 예. 스타벅스 쇼트 사이즈 표기 한국에만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선풍기 밤새 틀고 자면 죽는다라고 했던 부분 이렇게 다뤘는데 저 선풍기 밤새 틀고 자면 죽는다. 한국에만 있는 괴담으로 결국은 밝혀졌습니다. 예, 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연세대 어학당 앞에 가서 각국 학생들에게 이런 괴담 들어본 적 있는지 뭐 취재도 했고요. 예. 또 그리고 법의학 전문가들에게도 각각 물어봐서요.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괴담이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예.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돼지고기 덜 익혀 먹어도 되나, 배 위에서 술 마시면은 안 취하나, 뭐 이런 기존 통념들에 대한 검증에도요.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8위부터 5위까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난 연말 한국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이죠. 대한항공 뉴욕 회항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팩트체크. 그리고 또 이제 롯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제기된 롯데는 그렇다면 과연 일본 기업인가 문제 같은 이런 재벌 관련 이슈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또 그러면서 알바의 권리 광고에 뿔난 사장님들 그리고 또 직장인 평균 월급 264만 원 과연 평균치가 맞나 같은 이런 아이템에도 포털에 댓글이 5,000개 가까이 달리면서요. 경제 이슈에 대한 관심 그러면서 또 이 젊은 층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얼마나 큰지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댓글 5,000개면 뭐 굉장했군요, 반응이. 예. 예, 그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 지금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이게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던 그런 팩트체크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예. 여기 댓글이 5,000개가 달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네덜란드 경제학자의 이른바 난쟁의 행렬이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평균 소득과 중위 소득 여기 이제 차이에 대해서 팩트체크에서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된 팩트체크도 순위에 들어가 4위에 올라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 3주 동안 12회 연속으로 해서 메르스와 관련된 이슈를 팩트체크해서 다뤘는데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의 순위를 살펴보면은요. 포털뉴스 편향성 논란, 새누리당 이제 여의도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였죠. 예. 과연 그 사실인가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과잉 논란, 한국이 그렇다면 그리스처럼 될 것인가라는 정치인의 발언 체크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 쇠파이프 없었으면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넘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요. 이런 부분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응답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만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다뤘는데 특히 1, 2, 3위는 역시 정치인의 발언 관련이 올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요, 저희가 또 의견을 따로 주관식으로 받아본 결과 정치인의 발언을 좀 더 많이 다뤄달라. 그게 원래 팩트체크의 취지 아니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좀 더 사회의 정곡을 찔러달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매일 하는 꼭지다 보니까 항상 정치 이슈 다루기는 또 힘든 면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 조금 전에 또 보여드렸던 재미있고 기발한 소재의 팩트체크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또 이런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뭐 사실 어떻게 매일 정치 문제만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서운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팩트체크를 체크하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쉽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준호1991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이제 가끔은 끝까지 봐도 이게 확실히 팩트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끝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예.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픈 지적입니다. 사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결론을 내기가 까다로운 주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쪽과 저쪽 이야기를 다 소개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복잡해지고는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8월에 했던 물 수능에는 여학생이 유리한가 수능 통설 분석 이렇게 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결론에서는요. 수능 난이도와 남녀 차이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방송 이후에 야 이거 제목만 봐도 뭔 이야기인지 알 수 있겠다. 여학생이 수학 못한다는 거 아니냐? 왜 여학생에게 물수능이 유리하다는 거냐? 조회수 높이려는 거냐? 뭐 이런 오해 섞인 반응이 SNS를 통해서 확 퍼져서 좀 당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 조회수 높이려고 하는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논문이나 외신 이런 것들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으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논문이 하나 나와도 예. 그걸 뒤집는 다른 것도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인용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또 전문가 인용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회 동안
몇 분에게 좀 물어봤느냐, 몇 분을 인용했는지 하나하나 세봤더니 344명이었습니다. 예. 미처 소개 못한 분까지 합치면 500명이 넘을 텐데요. 먼저 이 취재에 응해 주셨던 모든 전문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요. 저희가 인용했던 논문에 대해서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6월에 보내드린 겁니다. 계층이동 사다리 사시나 로스쿨이나 독인 객인이라고 했던 그 팩트체크에서는요. 예. 사시 출신의 경우 법조인 부모를 둔 비율이 로스쿨 출신보다 높다라고 했던 서울대 연구팀의 논문을 인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단체에서요. 더 많은 수를 대상으로, 더 많은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사시 출신의 비율이 더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처럼 뭐 방송 후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는 좀 후속 보도를 꾸준히 해달라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다 적어서 알려달라는 의견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팩트체크를 격려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까? 예, 사실은 뭐 격려하는 내용이 더 많기는 했는데요. 그런가요? 예. 예. 근데 좀 더 이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격일로 방송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MI킴이라는 분이 또 말씀해 주셨고요. 친구분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예.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또 두 사람이 교대로 하면 좀 쉴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뭐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200회 특집 본인의 민원 사항을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예, 않고요. 알겠습니다. 또 나온 내용을 예.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200회 특집으로 이제 손석희 앵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정말 하루에 소문대로 담배를 한 개비씩만 피느냐. 그건 뭐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13년 전에 담배 끊고 한 대도 피운 적이 없습니다. 예. 대답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또 이제 방송 중에 돌발 질문은 뭐 미리 정해놓은 것인가 등등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돌발 질문은 말 그대로 돌발이니까 뭐 정해놓으면 돌발이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따로 좀 봤더니요. 주말에도 팩트체크를 해달라. 시간을 늘려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다 빼버리네요. 예. 뭐 중요도 면에서는 좀 밀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바삭한 Ok. Les prix à donc Demnoun sur les vêtements sont beaucoup moins chers qu'en France. 日本のお店より安いと思います。韩国的衣服就是款式很多，然后也 Korean clothes are pretty cheap. 자, 이렇게 서울이 옷값이 싸다고 난리인데 왜 제일 비싼 도시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죠. 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비싼 것인 줄은 몰랐다 하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과 조금 다른 내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어떤 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것이었죠?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게? 예.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조사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거기서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서 매년 14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요. 물가 수준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BBC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이 옷값 최고로 비싼 도시다. 뉴욕보다 무려 50% 더 비싸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던 겁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 실제로 그러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예. 반은 틀렸고 반은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일단 조사 보고서 원문을 보면은 해당 내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서울과 함께 가장 옷이 비싼 나라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 오차드 로드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여기서는 뉴욕보다 50%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싱가포르에서 그렇다는 거지 서울에서 뉴욕보다 50% 비싸게 옷을 팔고 있다라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엄밀히 말하면 잘못 기사가 나간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죠? 싱가포르가 서울과 함께 근데 이게 뭐 3단 논법인가요? 싱가포르는 서울과 함께 가장 옷이 비싼 곳이다. 싱가포르의 오차르 로드 쇼핑몰은 뉴욕보다 50% 비싸게 팔고 있다. 따라서 서울도 50% 비싸다. 뭐 이런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건 추측이잖아요, 그죠? 예. 예, 정확하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공동 1위를 했으니까 그렇게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구석도 예. 없진 않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이 오차드 로드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가보면은요, 오차드 로드 이 스스로도 국제적인 럭셔리 쇼핑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여러 글로벌 브랜드들, 명품들이 몰려 있습니다. 예. 프라다의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매장도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곳에 옷값을 가져와서 비교를 해서 서울 옷값도 뉴욕보다 50% 비싸다 이렇게 결론까지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죠. 예. 또 게다가 비교 대상도요.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 위주로 한 건데 일반적인 옷값을 가지고 다 종합을 해서 따져보면은 한국이 그 정도로 순위가 높지는 않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 글로벌 브랜드만 가지고 하지 말고 국내 모든 그 옷값의 평균을 따져보면 뭐 그렇게 생각만큼 비싼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따로 조사한 게 있습니까 혹시? 예, 국내에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특정한 브랜드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각 품목별로 서울의 옷값 수준이 어떤가 조사를 한 겁니다. 자, 이 면 100% 긴팔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품목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가격이 주요 22개국 가운데 17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런던이나 뭐 뉴욕보다도 훨씬 뒤였고요. 성인용 청바지 가격도요. 이 조사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OECD 회원국의 평균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면 BBC 보도와는 달리 우리 옷값이 비싸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예. 그런데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또 그리고 절대로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앞서 같은 조사에서도요, 와이셔츠나 뭐 여성복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제 티셔츠를 봤지만, 이런 다른 품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편이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합쳐봤더니, 조사 대상이 됐던 전체 82개 나라 중에 우리의 옷값 순위는 13위였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상당히 상위권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세계 거죠. 최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상위권은 분명히 맞다. 근데 아까 그 동대문 옷들 흔히 얘기하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그 옷은 싼데 평균적으로 높은 것이 바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브랜드 예.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비싸게 파니까 근데 그거는 다른 나라 글로벌 브랜드 값 예. 거기서 파는 옷값보다 똑같은 브랜드인데 들어오면 더 비싸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요. 조금 예. 전에 봤었던 그 싱가포르의 오차드 로드에 있는 웬만한 글로벌 브랜드들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과 가격 비교를 한 또 다른 조사가 있는데요. 버버리 같은 경우에요.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 트렌치죠. 이 가격이 한국에서는 얼마냐 하면은 2,369달러. 그러니까 예. 우리 돈으로 한 26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돈은 뭐 환율이 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달러로 따져보면 금방 나오겠죠. 예. 예.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달러 이상 우리보다 싸고요. 예. 또 미국은 1,695달러에 불과합니다.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전체 버버리 제품을 다 종합을 해서 평균을 내보면은요. 조사 대상이 됐던 42개 나라 중에 버버리가 우리나라 세 번째로 비싼 나라였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스페인 유명 브랜드인 자라 한번 보겠는데요. 원피스 한 벌 가격을 비교를 해봤더니 미국에서는 139달러인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169달러, 그러니까 3만 원 이상의 3만 원 이상을 더 받고 팔리고 있었습니다. 예. 자, 이 원피스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비싼 셈이었던 건데요. 그런가요? 나머지 수입 브랜드들도 뭐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의 옷값이 전반적으로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예.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같은 옷인데 그럼 왜 우리만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예. 우리 그 소비자들이 뭐 호갱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조사 직접 진행했던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예. 심리적인 가격 정책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그런 특성에 맞추어서 가격을 편차를 많이 두는 거죠. 예, 근데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데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소비자들이 어떤 프레스티지한 이미지라든가 아주 트렌디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만큼 높은 가치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리니까 여기서는 비싸게
팔겠죠. 예. 우리 추 교수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고급, 럭셔리한 느낌. 예. 그죠? 그런 이미지를 주니까 좀 비싸게 하면 더 팔린다. 뭐 이런, 예. 그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얼마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옷이 잘 안 나가서 공을 하나 더 붙였더니 뭐 불티나시 팔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 배불런 효과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재화 가격이, 그러니까 물건 값이 비쌀수록 오히려 더 그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작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물론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백화점 중심의 유통 구조 때문에 또 이렇게 기존의 국내 의류 가격이 높아졌던 그런 뭐 탓도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요, 서울 옷값이 세계 최고라고 했던 이 BBC의 보도, 그리고 또 우리 보도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다. 예. 하지만 또 이 수입 브랜드 가격들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또 있었다. 오늘 이 정도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글로벌 브랜드라는 쪽이 서울에 와서, 한국에 와서 비싸게 내놓을수록 더 많이 팔린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바로 우리를 호갱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 부동산 다 있고 나만 없어. 그럼 나 부동산 투자 평생 못해요? 하세요! 부동산 재테크 1만 원부터.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치약의 일부 성분이 암을 유발한다. 근데 식약처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 논란이 뭐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오늘 김필규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필규 기자. 예. 굉장히 많이 관심들이 있으신 그런 부분입니다. 논란의 내용부터 좀 잠깐 짚어볼까요? 예. 먼저 논란이 된 것은 파라벤과 트리클론산이라는 이 두 가지 성분입니다. 이 파라벤은요,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트리클로산은 균을 억제하는 항균제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 두 성분이 몸에 축적되면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롭다라는 건 증명이 된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발암 물질 목록에는 이 두 성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또 유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각국이 지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요, 올 4월부터 아예 화장품 등에서 이 두 가지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인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치약의 한 60% 이상은 이 성분들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성인부터 아이까지 다 쓰는 제품이 바로 이 치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정말 뭐 인터넷상의 육아 카페나 SNS상에서는 불안감이 증폭이 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쏟아졌습니다. 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느 게 거짓인지 하나하나 따져봤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성분, 파라벤 성분과 트리클로산의 이 성분이 몸속에 쌓이느냐 안 쌓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몸에 축적되느냐 아니냐를 알아야 이게 유해하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약처에서는요, 일단 이 두 성분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몸에서 흡수가 되면서 대사가 돼서 빠르게 배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다라는 설명인데요. 자, 그런데 저희가 해외 자료를 좀 붙여봤더니 그 정반대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난 2004년이었는데요. 영국 리딩 대학의 필리파 다보 박사팀이 발표한 건데 이 유방암 환자 20명에게서 떼어낸 세포 조직을 살펴봤더니 이 전부 파라벤 성분이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장품이나 음식 또는 의약품에 들어있는 파라벤이 몸속에 흡수돼서 잔류한 걸로 보인다라는 게 연구팀의 결론이었던 거죠.
또 이 식약처 이야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우리나라 교수도 만나봤는데요. 그러니까 몸에 축적된다고 주장하는 분. 예, 몸에 축적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예. 예, 그 이야기 직접 듣고 가시죠. 예. 배출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3번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출하는 과정 중에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니까 그러면은 고소의 중첩된 부분들은 일정 농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하루에 몇 번씩 치약을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될 정도인데. 예. 다시 말하면 이제 다 배서 빠져나간다는 건 밑빠진 독인데 예. 밑빠진 독도 계속 물을 부니까 일정 부분 그냥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그 유해성 논란이라는 거는 일단 차치하더라도요. 예. 일단 첫 번째로 검증을 해봤던 몸속에 쌓이지 않는다라고 했던 식약처의 주장은 절반만 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6월에 그 관련된 연구가 나왔었다면서요?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논란이 되기 전에 이미 그런 그 연구가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올해 한국을 빛낸 사람들로 선정된 분인데 경희대, 치대, 박영덕 교수가 바로 이걸 연구해서 올해 한국을 빛낸 연구자가 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연구를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교수가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7번 이상 헹구면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던 건데요. 이 부분도 그래서 정말 이게 가능한 거냐? 또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많은 소비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또 한번 듣고 가보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술질을 하고 난 다음에 한 8번 정도, 8번 정도를 헹궈내면 구강 내 유해물질이 나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때 헹궈낼 때는 강하게요. 입안을 두세 차례 한 번 물을 넣고 강하게 헹궈내야 되는데 이런 반복 횟수가 7, 8번을 말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저 화면에 나온 사람이 여성이 왜 이렇게 그 구석구석을 이렇게 왜 헹구잖아요. 예. 그걸 몇 번씩 하는 걸 7번 반복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두세 번씩 하고요. 그 다음에 7번을 뱉어내는 과정을 하면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예. 그 입안에 이렇게 하면은 입안에 파라벤 같은 유해 물질의 농도가 5% 이하, 그러니까 상당히 안전한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게 박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보는 것처럼 7번 이상 헹구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 대체로 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자, 대체로 진실, 절반 진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이건 사실 그게 딱 떨어지게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물론 있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100%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뭐 열심히 헹궈도 5%는 남다니까 예.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될 거고. 근데 되게 어린이들이 할 때 부모가 옆에 앉아가지고 아까 우리 제가 알기로는 인턴 기자가 그거 대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7번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감시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더 걱정들이 커지시고. 또 심지어는 그 치약을 썼더니 잇몸이 붓고 피가 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그런 얘기들 오늘 하루 종일 돌았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다음 검증 대상으로 삼아봤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 한 명이 인터넷 카페에 뭐 특정 제품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써봤더니 그래서 내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구나 이렇게 이런 글을 올렸더니 나도 그랬다. 정말 너도 그랬느냐 하면서 댓글이 정말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이 파라벤은 환경 호르몬의 일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점막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이 파라벤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어떤 개인의 특이 반응이거나 또 잘못된 칫솔 습관이 더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파라벤 때문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도 물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라벤 치약을 쓰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난다라는 부분은 대체로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여러 가지 변인이 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비자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그 제품에 어느 치약에 이게 성분 표시를 보면 있고 없고를 분명히 금방 판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바로 그 부분도 이제 검증 대상이 됐는데요. 제가 그 문제가 됐던 제품의 목록을 가지고 직접 대형마트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이 제품의 경우 보면은요, 주 성분표에 분명히
트리클로산이 들어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명기가 돼 있는 거고요. 다른 제품을 또 보면은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파라벤이 들어있다라고 밝혔던 그런 제품인데 주 성분표를 봤을 때 파라벤은 적혀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마트에서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는데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있다라고 식약처가 밝혔던 제품들 가운데에서도 성분에는 그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건 그렇다면 이제 대체로 거짓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소비자들이 조금 더 헷갈린다, 이렇게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 식약처장은 뭐 우리 치약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바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정승 식약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우리 치약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만 파라벤 등 안전성 문제가 지적이 되는 만큼 내년에 재평가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제가 시청자들에게 정말 질문 많이 받았고요. 또 취재하면서 느낀 바로는요. 이 정도의 식약처장의 답변,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예. 팩트체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땀 냄새도 싹 빠지게 빠지더라.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어느새 벌써 11월인데요. 겨울 앞두고 많이들 하시는 고민이 독감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 하는 겁니다. 또 지금 맞기는 좀 늦지 않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김필기 기자 얘기로는 지금이라도 맞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 포함해서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독감 백신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예.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오히려 바로 독감이 걸렸다. 예.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방접종 맞은 후에 이제 몸이 으슬으슬하고 몸살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접종을 좀 꺼린 적도 있었는데요. 예. 이 부분이 바로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된 가장 흔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의사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예. 가벼운 감기 비슷한 그런 증상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진통제라든지 해열제 뭐 그런 거 가볍게 쓰면 다 괜찮아져요. 백신에 대한 반응, 몸의 반응이겠죠. 감기하고 좀 다르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백신이라는 게요, 마치 뭐 예전에 종두법 발견된 시절처럼 직접 균을 막 몸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게 지금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단백질 유전자만 가지고 백신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진짜 저 바이러스 전체 덩어리가 들어왔을 때를 위해서 우리 몸을 준비를 미리 시켜놓는 건데요. 예. 그 과정에서 열이 좀 나고 몸살 비슷한 반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독감에 걸린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게 의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게 실제 확대한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좀 괴기스럽게 그린 건 아니죠? 아닙니다. 미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이러스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나는 독감에 이미 걸렸다, 나왔으니까 안 맞아도 된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와 그 변종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앓은 밭에 또 감염되지는 않겠지만 다른 바이러스 감염성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 접종을 하는 게 낫다는 게 의사들 의견이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대부분은 이제 독감이라고 생각하는 거라 이제 실제는 감기죠. 바이러스는 뭐 수천 가지고요.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하고 그냥 보통 감기 바이러스하고 균의 그 뭐 독소나 능력이 현저히 차이 나죠. 예.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감기가 심해졌을 때 독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감기는요, 200여 종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요, 주로 재채기, 콧물, 몸살 증상을 일으키다가 한 1, 2주 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 낫게 됩니다. 반면에 독감은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완전히 다른 녀석이 몸 깊숙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증식, 불어나게 되는데 예. 감기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증상이 3주까지도 가게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전염도 잘 되기 때문에요. 좀 심하게 앓은 후라도 방심하지 말고 독감 예방접종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독감하고 감기는 다른 거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도 일반 감기에는 걸릴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또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어도
또 독감에 걸릴 수도 있습니까, 그럼? 예,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독감 바이러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백 종이 있고요. 또 해마다 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해마다 전 세계 141곳의 인플루엔자 센터에서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요. 그래서 동향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은 각국의 보건 당국에서 그에 맞춰서 독감 백신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처럼 여러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라는 자물통이 있다면은 독감 백신은 만능 열쇠여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열 수 있는데 이렇게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탁 안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측에 실패한 해는 안 열리는 게 더 많아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해도 독감에 걸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래도 독감에 있어서는 백신을 맞는 게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WHO의 결론입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면 뭐 임신부라든가 아니면 유아라든가 예.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많이 나오는 궁금증인데요. WHO의 권고사항으로 대답을 대신 하겠습니다. 예. 독감 예방접종이 가장 필요한 대상으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신부를 꼽고 있고요. 예. 또 6개월 넘은 유아나 노인, 만성질환자도 우선순위 대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예.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요, 좀 초기는 피하고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접종하는 게 좋겠다고 또 취재한 의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10월에 대개 이제 접종을 하잖아요. 예. 지금 11월로 들어섰는데 지금도 안 늦었습니까? 백신 효과가 나타나는 게 보통 접종을 한 뒤 2주 뒤부터입니다. 예. 그리고 그 효과는 이제 6개월간 지속이 되는데요. 해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뭐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최근의 경우를 보면은 연말 즈음과 또 두 번째 튀어나온 요 4월 즈음 해서 한 해 2차례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11월 초 사이에 접종을 하면은요. 이 두 시기를 웬만하면 다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맞아도 너무 늦지 않은 셈입니다. 예. 그래서 김필규 기자는 맞았습니까? 예, 토요일에 이제 시간이 나면은 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금요일에 음주를 좀 하다 보니까 예, 좀 안 가게 되고 있었습니다. 자랑입니다. 네. 근데 실제 음주 후에 이제 접종이 괜찮나 저도 취재를 하면서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술을 많이 마신 뒤라면은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요. 또 간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고 하고 또 추가로 하나 또 물어본 게 감기 증상 때문에 열이 좀 있을 때는 어떡하나 이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백신 부작용으로 열이 나는 건지 원래 감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건지 헷갈리죠. 예,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때도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저도 맞긴 맞았는데 주사 놔주신 분이 이거 맞으면 조금 몸살 기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사실 그것 때문에 겁나서 안 맞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둔해서 그런지 전혀 그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많이들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람들 부동산 다 있고 나만 없어. 그럼 나 부동산 투자 평생 못해요? 하세요!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다나의원에서 수액주사를 맞고 C형 간염에 걸린 환자가 77명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주사기 관리가 잘 안 돼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만큼 수액주사 맞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과연 괜찮은 건가 걱정도 커졌고 또 과연 이게 맞아서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이게 더 궁금하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여러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수액주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요즘 사실 내과뿐만이 아니라 피부과, 성형외과인가요? 거기서도 수액주사를 놔주는 곳이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부터요, 과음을 했다거나 해서 피로해졌을 경우에, 그리고 또 이제 감기에 걸렸거나 할 때 내과에서 흔히 링거라고 하는 수액주사 놔주는 경우가 계속 있었는데요. 예. 요즘은 특정 성분을 이 수액에 첨가해서 놔주는 게 또 유행입니다. 그래서 비타민을 넣은 비타민 주사, 마늘 성분인 알리신을 넣었다는 마늘 주사, 미백 효과가 있다는 백옥 주사에 신데렐라 주사, 감초 주사, 아이언맨 주사,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아이언맨 주사는 뭔가요? 아이언맨 주사. 예. 근데 아이언을 넣어서요, 남성들에게 활력을 불어준다는 그런 주사입니다. 예, 괜히 물어봤습니다. 예, 그다음요. 이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요. 한 번 맞는데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은 좀 다르지만요. 10명씩 할인을 받아서 공동 구매를 하는 등 인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예.
지난 여름에 그 메르스 사태 한창 때도 그게 뭐 예방을 해준다고 해서 맞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그게 맞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효과가 과연 있느냐 그때도 그런 의문이 나왔었는데요. 예. 일단 일반 수액의 경우에는요. 주요 성분이 포도당, 아미노산 등입니다. 그런데 피로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러 사람에게 들어봤는데 비슷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냥 이른바 하이드레이션이라고 수분을 보충하는 거죠. 빠른 시간 안에. 수분이랑 전해질, 그다음에 일부 당분, 포도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 도움 안 돼요. 물론 탈수가 심한 사람한테는 약간 도움이 돼요. 그거 이외에 입진된 바는 없어요. 예. 보통 이제 수액 주사를 맞기 시작해가지고 다 맞는데 한두 시간 정도 누워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휴식이 되고 그래서 뭔가 기분상 치료가 된 것 같이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른바 그런 플라시보, 즉 위약 효과가 크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기분상으로 좀 낮은 것 같은. 그렇습니다. 예. 보통 영양제라고 하는 수액 주사에는 밥 반 공기 정도의 열량이 있습니다. 예. 제대로 밥 한 끼 잘 먹고 잘 쉬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전문가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의사들 같은 경우에 예. 예를 들면 뭐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그러니까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면서 수액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던데. 예. 의사들이 그런 거니까 그건 틀린 건 아니지 않나요? 저도 그 부분 들어본 적이 있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예. 근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몸속에서 알코올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은 물과 당인데요. 포도당 수액의 경우는 이 두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부족한 수련회의 경우 회식 후 뭐 포도당 수액을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속이 다 뒤집혀서 정말 물도 삼키기 힘들게 된 경우 이렇게 그렇게 된 경우에는 수액 주사를 맞으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은 또 좋을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우리가 뭐 보통 링겔을 맞는다, 수액을 맞는다라는 게 좀 많이 익숙해져서 이거에 대한 위험성에 굉장히 둔감할 수 있는데 일단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입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굳이 경정맥으로 주려면 굉장히 빠르고 뭔가 신속한 처치가 필요할 때가 아닌 이상은 사실 필요는 없거든요. 예. 사실 입으로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주사 맞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액 주사 맞아야 될 정도로 술 마시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마늘 주사 같은 이런 뭐 기능성 주사들 있잖아요. 예. 뭐 아이언맨 주사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주사인데요. 비타민 주사 경우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물론 비타민 B1이나 비타민 C의 뭐 항산화 기능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맞고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하루 비타민 C 섭취량이 45mg입니다. 국내에서 있는 기준도 100mg을 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시중 고용량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주사의 비타민 양이 10,000mg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수액으로 맞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양의 종합 비타민을 많은 양의 물과 꿀꺽꿀꺽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도 의사들은 했는데요. 다른 수액 주사의 경우에도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피곤할 때 커피를 마시면은 피곤이 잠깐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듯이 수액 역시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잘 쉬는 게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라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습니다. 보다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을 맞았을 때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나요? 사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요, 앞서 이야기 나왔듯이 별 효과가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게 해가 될 것도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다나이원 사태처럼요, 어떤 뭐 병원 내에서의 관리가 부실할 경우 다른 질병에 감염될 우려도 있고요. 또 고혈압 환자라면은 심혈관에 부담을 줘서 증세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당뇨병 환자에게는 고농도의 포도당 수액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해피 냄새도 싹 빠지더라. 하겠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규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특히 문제로 지목되는지, 정말 가공육을 먹는 것이 담배 피우는 것만큼 위험한 것인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가공육이라고 하면 이제 우선 햄이나 소시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 폭넓게 규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WHO가 언급을 한 거는요. 우리가 흔히 먹는 햄이나 소시지 그리고 또 베이컨을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또 뭐 살라미나 파스트라미 같은 고급 가공육까지 또 그리고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 패티까지 폭넓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술이나 담배, 성면 그리고 비소와 같이 아주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한 건데요. 외신 등에 따르면은요, 그동안 나온 얘기가 이 모든 가공육에 들어가는 첨가물, 특히 아질산 나트륨이 몸속에 들어왔을 때 대장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해 왔습니다. 예.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의 설명도 찾아봤는데요. 아질산 나트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발암성을 나타냈고 또 15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는 많이 먹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섭취량에 주의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실제로요. 살짝 맛을 보면은 이게 짭짤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소금인 줄 알고 잘못 먹었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국내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자, 아질산염이 좀 그 논쟁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아까 이제 제가 그 속보를 통해서 들을 때는 아질산염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지은 기자와 함께. 예. 특히 주범은 아니라는 이야기였고요. 예. 그 아질산염이 이제 반응을 해서 몸속에 들어왔다든지 해서 반응이 해서 예. 니트로사민이 됐을 경우에 발암물질이 된다라는 내용이 예. 또 있었던 겁니다. 그 이지은 기자가 저한테 다시 보내왔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질산염의 일종인 아질산 나트륨이 소화가 되면서 변형된 성분인 N니트로스 화합물질이 되는데 그것이 대장암을 일으킨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그 오해에서 아질산염이 몽땅 무슨 그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주범이라고 판단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또 보내왔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김필규 기자가 얘기한 것과 맥이 같은 그런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또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또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예.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근데 이런 물질을 그럼 왜 넣는 겁니까? 일단은 오래 보관하면서도요,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아질산 나트륨은요, 식중독 일으키는 독소를 막아주고요. 그래서 오래 보관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원래 햄이나 소시지는 이제 죽은 고기이기 때문에 거무튀튀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주 신선한 붉은 빛을 띠게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가공육에 이렇게 꼭 필요하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식품 첨가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 보면은요, 한 제품에 넣을 수 있는 최대 양과 또 그리고 하루 사람이 최대한 섭취해도 되는 양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제 관련한 문제가 자주 제기가 되다 보니까 몇 년 전 우리 식약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 유통 중인 햄이나 소시지에서는 아질산 나트륨 함량이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고요. 예. 또 한국인의 식습관상 일일 섭취 허용량 보니까 한 10분의 1 수준만 먹고 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햄이나 소시지를 그렇게 많이 먹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근데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이 되어 왔던 거는 아질산 나트륨이 WHO에서 정확하게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던 게 아니라 발암 의심 물질로 규정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 게다가 그 독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그 주장도 있었는데 먼저 전문가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예. 우리가 먹게 되면 아질산의 80% 이상은 채소를 통해서 먹게 되죠. 그럼 실제로 아질산이 독성이 강하다 그러면 채소를 먹지 말라고 똑같거든요. 술이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이다 뭐 이런 건 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1급 발암물질인 술은 별로 걱정 안 하면서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시금치 같은 자연식품, 특히 김치에도 아질산염이 있는데 유독 가공육만 문제 삼는 거는 너무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영국 식품연구소의 이안 존슨 박사 역시도요.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가공육 섭취와 대장암 발병에 관련성이 있다는 증거는 있지만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고 또 발병 메커니즘도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베이컨과 소시지를 담배 연기에 필적하는 위험물질로 규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학자에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던 그런 사안이면 틀림없는데 사실 그 음식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얘기하는 게 좀 달리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들은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WHO에서 어쨌든 그런 논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22명의 전문가가 있었는데 일단 만장일치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지금 아질산 나트륨 자체를 언급을 했고요. 또 가공육은 확실히 발암물질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WHO에서는 가공육이 아닌 붉은 고기 자체도 발암물질까지는 아니지만 발암 위험이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 앞으로 전 세계 육류업계 중심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점은요. 국내의 가공육 소비량 썩 많지 않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 전체 육류 소비량을 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미국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라서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예. 올 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인구 10만 명당 대장암 발병률이 한국이 1위였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늘어나는 육류 소비에 비해서 운동량은 줄고 반대로 또 음주량은 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많았습니다. 예. 자, 육류 소비량이 적다는데 안심하지 말고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또 취재 과정에서 들은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음식을 생각하면 당장 떠오르는 어떤 음식 종류가 하나 있는데 그 뭐 입 밖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모두들 너무 많이 먹지는 않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름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먹지 않으면 탈이 나기 쉽다는 의미인데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돼지고기를 바싹 구워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정말 그런 건가 하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그동안에 뭐 보도도 많이 됐지만 돼지고기 잘 구워 먹어야 한다. 이건 기생 때문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금 이제 보실 텐데 갈비 촌충과 그리고 그 유충인 유낭중충입니다. 예. 다 큰 것이 길이가 지금 보신 것처럼 꼬불꼬불해서 2m에서 3m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것이 사람 몸속에 있다가요. 대변을 통해서 알이 밖으로 나오고 이제 돼지가 또 그거를 먹게 되면은 또 그게 돼지 몸속에서 자라서 돼지의 장을 뚫고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그 돼지가 이제 도축이 된 후에 돼지고기를 사람이 다시 그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은 장 속에서 기생충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 자, 이게 그냥 가만히 장 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심장이나 뇌로 이동해서 시력을 잃게 하거나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기생충은 그런데 이제 77도 이상의 불로 가열을 해야 죽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고기를 바짝 익혀 먹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저는 꼭 익혀 먹을 겁니다. 근데 왜 안 익혀 먹어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요. 기생충 전문가의 이야기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유구농구충 방문됐어요. 우리나라 돼지에서 선모충이 그러니까 야생이 아니라 키우는 돼지가 선모충을 갖고 있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1960년이나 70년대에만 해도 인분을 돼지 사료로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는 사육 시스템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돼지들이 기생충 감염의 근원지인 하수구물을 먹는 게 다 차단이 됐고요. 예. 또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 전국적인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인분을 먹는 돼지는 없고 100% 사료를 먹고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겠죠. 뭐 설마하니 지금까지. 그리고 사실 또 어쩌고 보면 인분을 또 확보를 해서 관리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그럴 수도 있겠죠. 있을 건데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요, 1989년 이후에는 유구낭미충에 감염된 돼지를 발견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대한기생충학회 논문에서도 1971년까지만 해도 한국인 몸 1.9%에서 발견됐던 이 기생충이 점차 줄어들어서요, 2004년에는 아예 사라졌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긴 뭐 2004년이면 10년밖에 안 된 일이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제가 좀 불안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기생충 위험이 없으니까 덜 익혀 먹어도 된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레스토랑에서는요,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미디엄 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핏빛이 약간 비치는 정도의 상태로 음식점에서 내놓는 메뉴들이 많습니다. 예. 사실 외국에서도 그런데 이 먹어도 괜찮느냐 이런 문제가 화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의 음식 칼럼니스트인 프랭크 브루니는요. 자신이 이 미디엄 레어 돼지고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꺼린다. 내일 아침에 먹어 멀쩡히 일어날 테니 먹어보라고 권한다는 컬럼을 쓴 적도 예. 있습니다.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까? 하루만은 아니겠지만 예. 뭐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얘기했겠죠. 예. 그리고 또 영국 가디언지도요. 음식 평론가들이 핑크빛 돼지고기, 그러니까 약간 덜 익은 돼지고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많은 레스토랑이 이런 고기를 내놓고 있다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2011년에는 미국 농무부에서 새로운 돼지고기 요리 기준을 아예 내놨는데 예. 섭씨 71도로 3분간 가열해야 한다고 했던 당초 기준을 62도로 낮췄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돼지고기를 즐길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예. 돼지고기 집에 가서 덜 익혀 먹어도 됩니까? 핏빛이 비칠 정도로 먹어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런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전문가 이야기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균들은 다 있어요. 뭐 문제가 된다면 뭐 포도당 구균 같은 균이 있는데 덜 익혀 먹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익혀서 먹는 것이 중요해요. 아, 결국은 그래도 익혀 먹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꼭 기생충 말고도 다른 요인을 고려할 부분이 많다라는 건데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덜 익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는 잘 관리된 환경에서 제대로 유통된 돼지고기를 썼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나 칼의 위생 상태, 또 뭐 불판 상태에 따라서 식중독 등 다른 위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러니 모든 고기가 그렇듯이 잘 익혀서 드시는 게 일단은 좋고요. 다만 의도적으로 너무 태울 정도로 익히거나 혹시 덜 익힌 상태로 드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 인터넷상에 보면 김필규 기자의 별명이 똑필기우드군요. 아무리 똑필규 기자가 얘기하는 거라 하더라도 예. 정말 믿고 오늘부터 가서 그렇게 먹어도 나중에 혹시 뭐 어디 아프면 책임질 거냐라는 얘기 들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그러실 것 같아서 화면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예. 잠깐 좀 보시죠. 예. 본인입니까? 예, 오늘 예. 점심 때 이제 저희 팩트체크 팀이 돼지고기 집에 가서요. 실제로 고기를 각 부위별로 구웠는데 미디엄 레어 정도, 그러니까 살짝 덜 익힌 정도로 해서 예. 고기를 구워 봤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까, 다들? 예, 이제 예. 조금 있으면 이제 화면으로 나올 텐데, 예,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들이 다 먹어봤습니다. 예. 사실 뭐 오늘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인턴 기자들인 것 같은데 강제로 먹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인의 확실한 동의를 받고 같이 예. 시식을 한 거였고요. 일단 뭐 미각은 좋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예. 오늘 다룬 내용이 뭐 학문적으로 이게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라 뭐 제가 책임을 지겠다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예. 혹시라도 뭐 주말 동안 아니면 앞으로도 저한테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같이 밥 먹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